자, 안녕하세요. 자, 기억 속에 들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명선이가 금반지를 이제 엄마에게 딱 주면서 어머니가 이제 눈에 환하게 불이 켜지면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 손이 가 있었다. 손이 엄청 빨라.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그러니까 속담을 인용하고 있네. 속담이 아니라 비유네. 그러니까 뭐야, 재빠르게 그렇게 빠르게. 그래서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 어머니는 한참 쳐다보다가 막 이빨로 깨물어 봐. 왜냐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진짜야. 그래서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네요. 자, 이거는 어머니의 어떤 이것도 이제 간접적 제시지.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아가, 너 이런 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자, 이 아가라는 호칭의 반응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 앞에서는 되게 막 애를 무시했잖아요. 명선이 막 내쫓으려 했는데 갑자기 아가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이 어머니의 욕망은 뭐야? 이제 돈이 아니지. 이때 금가락지인 겁니다. 금가락지를 어머니는 너무 좋아해요. 아주 돈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옷고름에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숭 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금반지를 잘 챙기고 잘 숨기고 나서 엄마가 서울애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아, 어머니 진짜 간사하다. 자,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얘 거짓말하는 거지? 숙부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갔더니 떨어져 있잖아요. 명성은 좀 영악하네. 그래서 이제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그럼 얘가 이제 저기 한 거지. 이제 명선이도 태도가 변화했어. 왜냐면 자기가 금반지를 주고 나서 엄마가 태도가 딱 바뀌고 아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당해진 거죠. 근데 엄마는 계속 웃어가면서 갑자기 막 쓰다듬어주고 막 토닥거리고 어머니 진짜 못됐네요. 아가. 그럼 이때 아가 호칭 변화. 그래서 이 호칭 변화는 소설에서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 인물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데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낭굿, 여보 이런 호칭들을 통해서 인물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인물의 정서나 태도가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아가라고 명선이를 부름으로써 엄마가 명선이한테 갑자기 우호적으로 굴기 시작했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다음에도 이런 거 생기거는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니한테 가줘야 된다. 알았냐? 네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럼 금반지의 역할은 뭐예요? 사건 전개에서 중심적인 소재가 되고요. 녀석이 어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생존수단이 되는 거죠. 명선이가 똘똘해. 다음에 다시 금반지를 주기로 무슨 예정이라도 되어 있는 그죠? 이것도 다 암시인 거지. 더 있다는. 그래서 대답이 치연스럽게 나왔다. 어서 방 들어가. 어린 것이 천리 타양이란 뜻이에요. 이 애린 것은 어린 것. 그래서 부모 잃고 얼마나 배고프고 속이 작았냐 하면서 어머니 완전 태도 변해서 밥 주는 거야. 자,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비란민이었다. 이 사람 명선을 빼고 다 떠났네. 인민군한테 발 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란을 내려왔던 명선이네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서 부라샤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진짜 너무 슬픈 처지네. 그래서 명선이여 사정이지? 그래서 명선이는 이제 골치 아픈 뒤퉁거리. 처음에는 이렇게 막 좀 이제 다들 얘를 이제 거두고 싶지 않아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누나랑 할머니랑 같이 피란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이게 그 앞에서 말했던, 바로 자기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피란길 갔다 왔다가, 그때 이제 명선을 처음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같이 살게 됐네. 자, 전개. 명선이는 누나랑 나랑 같은 방을 쓰길 바라는 눈치였는데, 그러니까 명선의 속마음은 계속 몰라.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엄마가 누구한테 맡겼냐면 먼촌 일가로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 일가로 우리의 집에 와서 말만한 처녀는 뭐 어른이겠지. 어른이 될 때까지 부엌대기 식모 노릇을 하는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맡겨버려요. 여기까지는 하는이라는 관형어로 정림이라는 체어를 수식하면서 정림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어요. 관형어로 나왔네. 이제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면서 밥값이나 하게 하자고 부모님들이 공론, 그러니까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막 속셈이 있는 거야. 되게 꼭 뭐 금가락지도 받아가는데 그냥 밥 주는 거 아니지.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애시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생각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면 얘를 가만히 있지가 않아. 얘가 막 돌아다녀. 그리고 막 쇠 여물로 쓸 꼬리라도 배워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풀떼기 가져오라 그러면 애가 막 다 버리고 누나나 내 뒤를 막 쫓아와요. 자기 한 번도 그런 일 안 해봐가지고 막 풀도 못 빼겠다고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명선이에 대해서 많은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얘가 공주님처럼 자란 거야. 이런 막 풀도 안 떼어버리고 풀도 벤 적이 없고. 왜냐면 여기 쇠 여물로 쓸 꼬리라도 배워오라고 하면 막 한 번도 못 해본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이 별로 안 힘든 일인 거야. 애기들도 다 하는 일인 거예요, 시골에서. 근데 명선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공주처럼 잘하는 애구나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명선이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흔히 닭들이 그러듯이 혹은 개들이 그러듯이 동네 아이들의 텃세가 갈수록 심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명선이를 이제 왕따 시키네요. 어느 날 명선이가 어떤 유독 까탈스럽게 구는 친구랑 이제 한판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역시 생긴 모양이 어울리게, 사실 여자잖아. 그래서 막 손톱 막 핥히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 마을에서 놀림거리가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자, 이거는 서술자인 나의 시선이고 나의 추측이죠. 사실은 얘가 가시네잖아. 우리 독자들은 이쯤 되면 알겠다. 근데 얘는 애기라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요.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그 서술을 할 때 즐거운 읽기 즐거운. 그래서 저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가 서술자인 성장소설을 좋아합니다. 아이가 막 오해하는 게 좀 귀여워서. 상대방이 딴죽을 걸어 넘어뜨리고 막 덮쳐 누르고 그러는데 저 한창 열쇠에 몰려서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갑자기 날라리 소리 같은 소리를 쾌상한 비명을 해가지고 지르면서 얘가 막 상대방의 몸뚱이를 막 밀쳐버려요. 근데 얘가 그렇게 이기잖아요, 싸움에서. 근데 명선이는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도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는 승리를 보입니다. 이게 바로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랑 좀 친해져가지고 나한테 자기 얘기도 해주는 거지. 피난길에서 공심을 만나서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쌤이 다 녹색깔 형광빛 쳐놨어요. 다 시대적 배경 6.25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이에요. 깨어나 보니까 엄마의 커다란 몸뚱이가 자신의 전신을 누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죽게 되겠네. 이거 진짜 트라우마 아닐까? 마음 아파. 그래서 얘가 뭔가에 깔리는 거에 대한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동네 아이들하고 쌈박질 할 때도 누군가가 명선이를 이제 몸으로 짓누르면 바로 팩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서는 거야. 그때 엄마가 죽었을 때에 깔렸던 기억 때문에. 그래서 마구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밀었어. 나는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명선이 또 다른 이야기도 해줘요. 숙부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하면서 숙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실은 숙부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 도망친 거야. 숙부가 날 맨날 기회만 있을 때마다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 왜냐면 명선이가 금반지가 많기 때문에 그 금을 뺏으려고 숙부가 명선이를 죽이려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서술자가 물어봤대요. 숙부가 너 왜 죽이려고 그랬어?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잔뜩 노려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특이한 행동이지.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이죠. 왜냐면 아까는 엄청 좀 가까워졌잖아. 서로의 말투도 닮아가고 막 하면서
나한테 뭐 자기 얘기도 막 해주면서 이 인물들 사이에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친해진 나한테마저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린을 건드리는 거야. 왜 누구에게나 발작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명선이한테도 이게 발작 버튼인 거야. 금반지 얘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누구한테 이제 소문 들어갈까봐 입을 꾹 다물고 째려보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지. 자, 진짜 이 숙부도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당시 6.25가 진짜 인간성을 다 파괴시켰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정림이가 엄마한테 불평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가 다리를 올려놓으면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면서 일어나가서 눈 속에 불을 켜고 놀아본다고 잃는 거지. 이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명선이가 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도 정림이가 얼굴을 찡그렸대요. 이제 행동으로 명선이를 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정림이가 티를 내네요. 갈아입을 옷이 없다는 것도 알면서 괜히 저렇게 막뭐 트집을 잡는 거는 이제 정림이가 좀 나이가 들어서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엄마가 말해주었다. 내외라는 거는 남녀가 따로 지내는 거지. 뭐 사춘기 되면은 남자 여자 말도 잘 안 섞잖아. 머슴이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겠냐 말이냐고 정림이가 처음부터 울상이었대요. 왜냐면 그 남자아이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 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짐해서 정림이는 이제 처녀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엄마는 깨끗이 포기했다. 얘 할 줄 아는 일 못하잖아요. 괜히 말썽이나 피고 밥이나 새끼 다 먹는 뒤퉁거리로 갑자기 뒤퉁거리로 바뀌었네. 그전에는 막 아가였잖아. 근데 이제 엄마의 태도가 또 변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라고 엄마가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먹여준 값, 금반지 한 개 값을 막 따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거죠. 천지신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가한테 죄로 가지 않을 만큼 한다고 혔구만요. 그래서 이제 명선이를 내쫓으려고 이제 막 자기 막 위안을 하는 거지. 자기 합리화를. 하긴 금가락지 날릴 때 금가락지는 뭐 똥가락지요 라고 하면서 금 먹고 금똥 싼다면 몰라도 쌀 한 톨이 금쪽보다 귀한디. 그래서 식량이 더 귀한 세상이니까 그럼 저 작것을 어쩌지요? 이때 작것은 진짜 명선이야. 진짜 명선이야. 쌤이 여기서 이거 형광펜 낮춰놨어요. 이때 작것은 아까 작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 명선이 데려왔을 때 엄마가 막 이 작것아 하고 막 나를 뒤뜰로 막 다 데려가가지고 이 왼수야 쟤를 데려오면 어떡해 라고 뭐라 했잖아요. 그때 작것이랑 이 작것 다릅니다. 자, 명선이를 내쫓으려고 진짜 이거 매정하다. 밥을 굶기라고 지가 나가지 지발로 하면서 근데 지가 나가고 싶슈 하면서 물반대기만 반들거리면서 절대 얘가 굶지를 않아요 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어른들이 못된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태도 변화가 아주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설의 진행 방식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비정하게 구니까 그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더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이 다음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이유에 금반지를 하나 더 꺼내놓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준다는 거죠. 자,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만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업사장을 감시하다가 염치불구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와 생명력 끝내주네. 명선이를 두고 우리 밥을 목구멍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양심에 걸려서. 갈수록 밥을 얻어먹는 서러움이 심해지자 하루는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또 스그머니 내밀어와요. 저번 거보다 약간 굵어 보였어요. 찬찬히 살피니까 엄마는 한돈하고도 반잔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이제 감정을 내렸다는 거는 값을 평가한다는 거죠. 길에서 주웠다고요. 이거는 이제 명선이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막 뭐라 하는데 명선이 찬양나서 얘도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뭔 말이야. 야, 다른 사람은 눈을 까대집어도 안 배네. 왜 이렇게 웃겨. 해학적이네. 노다지가 어떻게 네 눈에만 들어오냐. 엄마 막 의심해. 그런데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워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처가 이제 막 의심스러운 거지. 하면서 여기서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매달려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날 밤에 아버지가 명선이 불러가지고 막 타일르고 화도 내보고, 왜냐면 이제 남은 금반지를 모두 갖고 싶은 거야. 욕심이 막 커지는 거야. 명선이 한결같이 몰라요. 진짜 길에서 놀다가 주웠어요. 이렇게 막 근데 아빠가 막 화를 내요. 호통을 쳐. 이 명선이가 울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달래는 거야. 부드러운 말로. 야 나는 너를 말은 안 했어도 친자식처럼 생각해왔어. 너같이 어린 것이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즉 금반지 그러면 안 좋아. 내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 나중에 크면 줄 테니까 어디다 숨겼는지 빨리 말해라 라고 부드러운 말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 보세요. 어디에서는 호통치고 어디에서는 부드럽게 말하고 이거를 잘 따져야지. 여기는 호통치는 거고 여기는 부드러운 거고 그치? 이거 잘 구별하시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너무 못됐잖아요. 돈밖에 모르니 왜 이렇게 금만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위선적이죠. 겉으로는 나는 널 자식이라 생각해 막 이러는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여러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고등 내신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사자성어니까 표리부동, 면종, 복배, 구밀, 복검, 소중, 유검이라 그러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걸 표리부동, 면종, 복배는 면, 얼굴로는 종, 따라가는데 복, 뒤로는 되게 이제 배신하려는 거지. 그리고 구밀복검은 입에는 꿀이 있는데 배에는 검이 있다. 약간 그 꿀벌 같은 애들을 막 독침 쏘잖아요. 그리고 소중유검. 그러니까 소는 웃음이야, 웃음. 이렇게 막 웃고 있어. 근데 이제 거기 안에 검을 숨기고 있는 거지. 자, 아빠의 이런 태도 위선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일러도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아빠는 마침내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야 몸뚱이를 막 뒤지려고 그래. 이거는 진짜 완전 사페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외적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내적 갈등 아니지? 명선이와 부모님끼리 진짜 막 이제 몸다툼까지 이제 외적 갈등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지규법인의 안방을 빠져나가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거 아빠의 손이 닿기 전에 도망가는 이유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1번은 내 여잔데 내 몸을 막 만지면 혹시 걸릴까봐 몸이 남자 몸이 아니니까 여자인 게 들킬까봐 두 번째는 진짜 금반지 뺏기기도 싫어가지고 막 도망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근데 얘가 그날 밤에 진짜 집에 안 돌아온 거야. 진짜 가출했네.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를 몰라도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어디다 감춰놓는지 네가 살펴봐. 그리고 혼자서 어딜 가거든 눈치 안 채게 잘 따라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진짜 자식한테까지 이렇게 비유를 윤리적인 행동을 시키냐. 입맛을 쩝쩝 다지던 이거 진짜 다 간접적 제시지. 그치? 어떤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아빠의 어떤 금반지를 향한 탐욕을 드러내고 있죠. 나에게 분부해서 옷 속에 숨겼는지도 몰라 라고 엄마 또 이제 더 거들어요. 아버지도 아쉬워. 이거 다 간접적 제시야. 얘들은 근데 한결같이 돈만 밝혀. 그래서 계속 인물이 똑같이 나빠요. 근데 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막 땀방울 막 찌긋찌긋 배고 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을 등잔 불빛을 번들번들 빛내면서 숨을 씩씩 끌었다. 이거 다 간접적 제시야.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에 아빠의 모습이 좀 무서워 보였을 거야. 저렇게 돈만 밝히고 막 애를 막 몸을 만져서 막 뒤지려고 그러고 막. 근데 그런 모습을 아빠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외양과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튿날 점심부터 명선이 가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난리통에 혈혈단신이 된 서울 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가지고 자기만 아는 곳에 꽁꽁 감춰두고 이게 점점 이야기가 부풀려지네. 아직까지 2개밖에 안 꺼냈는데 뭐 10개야?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막 커지니까 입이 방정이라고 정림이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 정림이가 이제 소문낸 애야. 그래서 엄마 지시에 따라서 누나와 나는 돌아오지 않은 명선이를 찾아 마을에 온 박을 막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낯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두운 발이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결국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되겠지. 나랑 이제 누나랑 명선을 찾으러 다녔는데 저녁이 됐어요. 숲에서 발견됐어. 사실 우리가 찾은 건 아니야. 아기가 그 명선이가 막 돼지 먹자는 소리를 깍깍깍
하면서 막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얘는 진짜 생명력이 있는 애야.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면 드센 애죠. 여기저기 막 올마다니는 매미처럼 완전 지규네. 작가님이 참 비유를 잘 써요. 숲속을 막 여러 방면으로 헤집고 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사람들이 막 달려갔죠. 거기에 아빠도 있었던 거예요. 갔더니 너 누구지 내 다 알아. 어디서 누구지 내 다 봤어. 날만 했다 그러면 아주 물고 그러니까 죽일 거야. 이렇게 막 위협을 하는 거죠. 아빠가 좀 폭력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은 명선이를 위해서야? 아니지. 금반지가 탐나서 그래요. 명선이가 금반지 더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뜩해뜩 그래서 뒷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이 당상 골짜기 어둠 속으로, 왜냐면 저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이 어두운 거야. 특히 공간이 막 남자들이 막 도망가는데 아빠가 막 입에 거품을 물어요. 아가 이제 괜찮아, 어서 내려와라고 갑자기 또 친절하게 말하네. 우리 아빠 위선적이야. 그래서 이때 엄마가 막 달렸어. 그 소남의 일을 보면서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얘 엄마도 위선적이야. 둘이 결혼을 너무 잘했어. 똑같대. 근데 소나무 둥지에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않는 하얀 공둥이가 보였다. 이거 완전히 지규지.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수를 알몸뚱이를 썼다. 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있잖아. 와, 정말 대단해요. 얘를 이게 금반지 찾으려고 뺏긴 거야. 근데 언제 거기 올라가서 또 얘도 뭐야 푸바오야. 나무를 엄청 타고 올라갔어.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애기잖아. 아기잖아. 얘 너 어떡하겠어. 울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아무리 내려오라고 해도 반응이 없자 아빠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듯이 등이 업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애기가 좀 쉽게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자, 오메오메 자가 지지배하뇨 라고 하면서 땅에 내려오기가 무섭게 얼른 돌아서며 사타구니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그러면 이거는 이 오메오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누군가야. 이거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그냥 누군가가 고함을 질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자임이 드디어 밝혀지죠. 나 또한 초저녁 어스름에 저녁이라 그랬으니까 어두워. 하지만 얼핏 봐도 애가 고추가 없어서 여자다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게 머스맨 줄 알았더니 지지배네. 참말로 제 말이요 제 변이요. 이건 다 누가 말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뭐 엄마 아빠는 얘기를 안 하네. 사람들이 막 혀를 차는 거지.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의 몸을 감쌌어요. 그건 다행이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지규네요.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니까 나도 순수해서 그래. 애기라 가지고. 근데 아무리 애기여도 근데 좀 벗은 모습은 좀 부끄럽지 않나?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무엇이다야? 자, 이 개패가 이름표를 뜻하는 은어거든요. 이때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잖아. 그럼 이게 누가 말하는 거야? 어머니야. 자, 엄마 옆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빠도 그걸 딱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챘다. 그러니까 명선이는 개패를 좀 감추려고 했네. 근데 명선이를 손을 이것도 이렇게 폭력적이야. 머릿속에 너무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아? 애기 그냥 손을 팍 뿌리치고 이 개패를 이제 딱 잡아챘더니 이름표였는데 아직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해가 조금만 더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서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전기도 없으니까 핸드폰 플래시도 못 켜고 거기 글씨를 딱 읽었더니 아버지가 무슨 글씨가 뭐라고 적혀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아빠가 보물섬의 지도나 되듯이 소중스레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러니까 보물섬의 지도라는 거는 보물이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지금 아빠에게 보물은 뭐야? 유일한 아빠의 욕망, 금반지죠. 그래서 소중스럽게 넣는 거야. 그럼 아빠는 금반지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폭력적인 눈빛으로 한마디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나하고 원수 지을 생각 아니면 앞으로 얘한테 이때 야는 명선이죠. 명선이한테 털옥손, 털이 굵고 털이 많이 난 손은 털옥손이라 그래요. 너는
막 손가락 해봐 라면서 결국은 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야. 명선이의 금반지가 탐나서. 그래서 언젠가 가문 흉년 때 이웃놈에 인제하고 물꽃 싸움을 벌이면서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대던 그때의 표정보다 더 포악해 보였다. 자, 아이의 눈에 비치는 자기 아빠의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그런 싸나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포악하대. 자기 아빠인데도 보는 눈이 있네. 자, 우리 눈에 떨어지는 빗물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들어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엄청 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좀 표현이 슬프다. 그치? 아빠가 정말 탐욕스럽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애요. 만약에 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복수지? 재앙? 이거 무섭다는 걸 명심하시오.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다. 이거는 엄마가 얘기해요. 아주 부부가 아주 커플이 너무 죽이 잘 맞아. 또 태도가 변해. 대체 명선이 싫어하다가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좋아하다가 지금 벌써 2번 바뀌었어. 자,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명선이 자체가 이미 물건인 거야 지금. 엄마 너무 위선적이에요. 물론 엄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바로 우리 얘기란 말을 입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가 신뢰할 수 있게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 따돌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 참지 못하고 아빠한테 다그치는 거지. 뭐라 적혀있는데 개빼. 그죠? 이거 나도 궁금했어.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지? 나지. 오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당신한테 편지를. 우리 엄마도 순수한 거 아니야? 엄마도 약간 좀 아이 이런 딱한 사람 만나. 아니 걔를 맡아서 그 명선이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까 나한테 보낸 편지나 다름없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게 아전인수식인 거야. 아전인수가 제 논에 물대기란 뜻이잖아요. 안 그래도 아빠가 아까도 논에 물고 갖고 싸웠다가 했는데 이 아빠는 한결같이 탐욕스러워. 그래서 뭐라고 썼는데요? 할 때 자기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자기의 무남동녀 혈육을 잘 부탁한다고. 저승 가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완전 결초보온이네.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뭐 서울 어디 사는 누구네 딸이고 본가는 어디고 생일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적어놨대요. 그래서 개폐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독자의 흥미가 막 유발되고 대체 누구 딸일까? 명선이가 그렇게 부잣집 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락지 얘기는 안 썼어요. 역시 이 부부는 지금 금반지밖에 생각 안 나. 그런데 다음 순간 아빠는 득이 연한 미소와 함께 뭐 약간 의기양양하다 이런 뜻이죠. 뭐 우쭐에 있다. 근데 아빠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이유가 있어. 다음에 하는 말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 읽어볼까? 명선이가 금반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 그 말이 개폐에 적혀 있었거든요. 제가 금가락지란 말은 없는데 자기 먹을 거는 다소 딸려놨다고 써있다.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면은 명선이를 잘 케어하면은 그 나머지 재산은 다 자기께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빠가 지금 신이 난 거야. 자, 절정입니다.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이제 단계죠. 명선이가 달아나지 못하게 이제는 감시까지 임무가 나에게 주어졌다. 근데 나는 좀 말을 잘 듣잖아. 아빠가 시키면 한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야 이젠 진짜 상전이 됐어. 아까는 막 상전을 네가 먹어 살라라고 막 엄마가 뭐라 했었잖아. 처음 데려왔을 때. 명선이한테 모두 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다들 이제 금가락지가 탐이 나서 이제 아버지는 주위에 이중삼중으로 보호해 울타리를 쳐놓고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하게 했다. 그러나 금반지를 어디다 감춰놓는지 그것만은 차마 묻지를 못했다. 나는 진짜 어른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이 소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까지 못 떼내면은 그러니까 못 떼는 애가 또 서술자면 소설이 읽기 싫단 말이야. 너무 못 돼가지고 막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막 영악한 애는 아닌 거야. 아빠가 시키는 대로 감시는 하지만
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도 서울말을 따라가고 그 아이들답게 서로 어울리면서 동화되고 우리의 친밀감이 가까워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애였다. 애가 좀 워낙 활발했잖아. 적극적이고. 좀 소극적인 나와는 성격이 달랐죠. 하는 집마다 시골 아이들 뺨치는 개구장이었고 토박이의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 온갖 망나니 집에 오히려 우리 악장을 서곤 했었다. 완전 개구장이 골목대장 활발 적극. 되게 이게 머슴애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거죠. 다람쥐처럼 나무도 쪼르르 타고 둔벙에서는 물오리나 다른 거 수영도 잘하네요. 이게 막그 곤충도 잡고 막 개똥벌레 가지고 막 놀고 이렇게 온갖 재미를 다 보내요. 자, 인공치하에서 학교하시는 동안 자, 인공이 바로 인민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한테 점령당한 지역이잖아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간 다리로 놀러 갔다. 자, 허리가 끊어졌다는 거 우리 앞에서 좀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좀 의인법으로 전쟁을 많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의인인 거지. 다리에 허리가 끊어졌다. 갔는데 계집에 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좀 얘가 좀 겁이 없어 명선이는. 얘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고개를 막 다리 위에서 막 부리는 거지. 저 끝까지 가는 시합하자 막 이러고 폭격으로 망가진 다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다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그리고 막 강심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막 늘어뜨리고 다리가 끊겨져 있었다. 만경강 다리의 이 다리를 묘사해주고 있죠. 굉장히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 망가진 다리의 모습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전쟁의 참혹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엿가락처럼 철근이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아? 두 번째는 상처 많은 명선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태로운 모습, 되게 막 위태로운 모습을 이 다리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철근길 사이를 기어서 가는 시합을 하는 거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승리자가 언제나 명선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웬만한 배짱이라면은 구멍이 뚱뚱 뚫린 시멘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멘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이 까마득한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까지 다리가 있으면 구멍은 좀 뚫려 있는데 여기 뒤에 철근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철근 여기는 거의 그냥 여기는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이 철근까지 가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로지 명선이만이 혼자서 이 엿가락 같은 철근에 치마를 그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맛자루가 펄렁거리며 건너간다는 거지. 여기가 바로 지옥의 가장자리입니다. 지옥의 가장자리. 여기에 또 올라 앉았어? 철근이 좀 두껍긴 하잖아. 다리 안에 들어가는 게. 막 낄낄거리는 거야. 귀신인 것처럼. 귀신인 것 같다는 것도 다 암시죠. 명선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고 있네요.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우리 머슴애들이 용기 없음을 놀릴 때 나는 좀 소극적이고 겁이 많잖아. 근데 명선이는 오히려 막 펄쩍펄쩍 뛰네? 철근 위에서. 그래서 그 철근의 탄력이 한 번 딱 놀아나고 있었다. 정말 겁이 없네요.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만 다리에 간 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자, 그때도 그가 나한테 시합을 걸어왔어요. 철근 끝까지 기어가는 거지. 난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그러니까 나도 소극적이니까 노력은 한 거야. 근데 결국은 어디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 철근 끝까지는 지옥의 가장기 거기까지 못 간 거지. 왜냐면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 밭이 그러면은 이거는 녹이 고소공포증 같은 거 느끼는 거죠. 팽이가 되어가지고 어찌럴지 맴도는 거야. 왜? 무서워서. 그렇게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을 차례였다. 아, 저게 무슨 꽃이지? 아, 분위기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꽃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 뚱딴지 같은 소리가 요 얘기죠.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서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 보았는데 거대한 교각 위에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에 그러니까 폐허가 된 그 다리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꽃 하나가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그러니까 굉장히 폐허인 거지. 그런 폐허에서도 이 뿌리를 내린 꽃이 하나 보인 거죠. 그래서 저 꽃 뭔 줄 알아?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들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다는 거야. 작고 연약하다는 거지. 동전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쥐바라 숨꽃, 그러니까 내가 이거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이런 꽃은 세상에 없어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 명선이는 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쥐바라숭이랑 이 세상에 없는 꽃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어낼 수 있는지 나 자신도 어벙벙한 이름이었다. 나도 이제 가을을 잡고 싶은 거야. 내가 꽃 이름 모르는 거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했어요. 자, 이 들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에도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볼까? 쥐바라숭꽃, 이 들꽃과 명선이를 이제 비교하자면 들꽃의 특징이 뭐야? 이전에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 근데 바람을 타고 온다 그랬어. 그리고 동전 크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쉽게 파손될 것 같은 어떤 연약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폐허, 이 교각 위에서 먼지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는 그 꽃이었잖아. 근데 명선이도 그렇잖아. 피난 중에 막 흘러들어왔고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죠. 즉 여기서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쥐바라숭꽃, 즉 들꽃은요. 이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명선이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기억 속의 들꽃, 기억 속의 명선이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쥐바라숭꽃 정말 이름처럼 정말 이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 생겼다. 명선이에게 이렇게 여성스럽고 순수한 모습이 있었네.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귀엽고 쥐바라숭꽃을 꺾어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또 손바닥 사이에 넣어서 대궁을 비벼서 막 팽글팽글 돌리다가 머리에 꽂아요. 자, 이 모든 모습은 명선이의 어떤 여성스러운 모습, 또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쥐바라숭꽃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 어떤 순수한 이미지랑 명선이가 이제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도 나랑 꽃을 지금 동일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 앞에서 막 얘가 막 뭐 이렇게 그 앞에서 머스매처럼 막 앞장서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막 이랬잖아. 또 굴못대장처럼. 그렇게 머스매처럼 굴던 명선이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얘가 남장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강인한 척. 좀 세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순수하고 부잣집 딸내미 막 이렇게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던 아이도 그 순수함을 모두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영악해져야 하는 어떤 현실이었던 거고 더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슴애가 되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더 안타까운 것 같아. 원래부터 내가 남자다운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다시 이제 건너오려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꽃이 떨어졌어. 야, 이것도 복선이죠. 자, 이 나중에 실제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쥐바라숭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서 흙탕물이 흐르는 강으로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떠내리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지켜봤다. 아,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우리가 명선이한테서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는 두 번째 것으로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장소를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힘써 보았는데 금반지 근처에만 얘기가 닿아도 명선이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의 도리질로 완강히 버텼다. 얘 생존수단이니까 함부로 막 주면 안 되니까 막 버티는 거야.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이제 초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였다.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네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국방부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간다는 소문이 들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그래서 부산 빼고 지금 다 인민군이 점령했는데 메가더 장군이랑 해가지고 인천에 상륙하면서 이제 서울을 탈환합니다. 이렇게 서울을 탈환하고 나서 이제 좀 바뀌죠. 우리가 이제 막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도 이제 몰래 돌아가겠죠.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서 남쪽으로 피난 갔던 명성이의 숙부가 다시 나타날까봐 엄마가 막 조바심을 치는 거야. 금반지 못 가질까봐. 아, 정말 좀 그렇다.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해서 금바지를 뺏으려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기세였어요. 자, 그 회상. 그날도 그죠? 그 회상을 한다고 할 수 있지.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는데 그 위험천만한 고개 장난을 명선이가 즐기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막 거미줄처럼 기옥이 가장 위험한 그 곳으로 가고 있었을 때 이때 우리 머리 위에서 폭음을 촥 귓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폭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온 비행기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이지. 그래서 비행기 폭음 소리에 가려서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아마 명선이가 떨어지면서 으악 하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비행기 폭음에 가려라고 했는데 이 애가 바로 원인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원인부사격 조사가 나오면 어떠한 행동의 원인이 되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그럼 명선이가 어디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럼 명선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비행기의 그 시끄러운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폭격을 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호주기는 우리 편이잖아. 그래서 폭격을 한 게 아니라 그 비행기의 폭음을 듣고 나서 얘가 놀래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폭음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무서운 것도 없고 얘 겁이 진짜 없잖아. 명선이가 고소공포증도 없고. 근데도 비행기 소리는 진짜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서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려. 그러니까 시선을 하늘을 보다가 다시 이렇게 아래로 다리로 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순 꽃이었다. 꽃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꽃 아니죠. 은유법이죠. 명선이죠. 왜냐면 꽃은 아까 떨어졌잖아. 어디서 떨어졌어? 여기서 놀 때도 떨어졌잖아. 그죠? 여기서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죠? 이거는 은유예요. 이거 진짜 꽃 아니에요. 명선이에요. 명선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본 거야.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결말인데요.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네. 좀만 힘내요.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즉 명선이가 죽은 다음에 어느 날 한적한 오후에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모험을 혼자서 해보했다. 이게 그때 한번 끝까지 가는 거지. 철근 끝까지. 그리고 이제 명선이가 딱 죽고 나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큰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인물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래야 또 소설의 마무리가 멋지게 지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서 철근 끝까지 이제 가보자. 그래서 겁쟁이랑은 놀리는 명선이가 없으니까 괜히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아서 얘가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지. 눈에 띄는 그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땀을 흘리면서 무서우니까 엿가락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선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툴투툴한 표면만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너무 무서워 한 뼘 한 뼘 건너갑니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막 움직여. 바람이 엄청 세. 근데 나는 천신만고 끝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젠 누구도 자기가 아무리 쥐바라선 꽃일지라도 이제는 명선이가 쥐바라선 꽃으로 이제 딱 됐지. 날 비워줄 순 없어. 지옥의 가장기, 즉 만경강 다리의 가장 끝을 은유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어요.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 끈으로 칭칭 감은 조그마한 헝겊주머니였어요. 명선이가 들꽃을 꺾던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어요. 가슴을 막 잡새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에서 막 풍이 일어나고 있어. 덜덜덜 떨려.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서 맑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 소설이 끝나거든요. 그럼 나는 왜 주머니를 떨어뜨렸을까? 바로 여기 부분 적혀져 있는데 여기 그 명선이가 어쩐지 다리를 잘 타더라. 왜냐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리 끝에 이 반지를 이제 묶어두고 자기가 매일매일 갔던 거야. 얘는 매일매일 가서 반지 잘 있나? 반지 잘 있나? 그거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막 엿가락 같은 철근 사이를 막 진짜 무슨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걸었던 겁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금반지를 발견하고 놀란 거지. 그리고 더불어서 금반지를 왜 여기다 숨겨놨어야겠어. 어른들이 다 이거 가지려고 막 옷도 삐끼고 막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어른들한테서 자신의 생존 수단인 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그냥 엿가락 같은 철근 끝에 지옥의 가장기의 철근의 끝자락에다가 숨겨놓은 거지.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뭐를 보여줘?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명선이를 죽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명선 죽음의 간접적인 원인인 거예요. 명선이가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비행기 폭음이었잖아. 하지만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명선이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는 걸 나는 깨닫게 돼서 놀라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소설을 마치게 되는데요. 좀 현대사를 고발하는 다양한 작품을 많이 쓰신 분이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수능에 모의고사도 계속 나오고 그죠? 모든 소설이 다 좋아. 자, 2부 이제 여기 이 소설의 핵심 정리 여기를 좀 볼까요? 갈래? 현대소설 그리고 단편소설 상징적, 비극적, 해상적 괜찮죠? 시간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공간은 만경강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실제로 작가가 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딱 그 나와 그 명선이의 나이였다고 하거든요. 자기도 뭔가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뭐 상상하기 좋은 시절이었겠죠. 살아본 시절이니까.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 상실이 주제의식입니다. 인간의 너무 어른들이 탐욕해. 자, 특징 과거 회상의 형식을 취하면서 그쵸? 근데 어른이 된 서술자는 또 아니야. 왜냐면 지금 서술자가 어른은 아니에요. 왜 그럴 수도 있잖아. 왜 김종길의 성탄제 같은 시를 보면 나도 그때의 어린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어른이라는 걸 드러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인 서술자가 자신이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과거 회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시제를 통해서. 이 서너말 어미가 다 과거 형태잖아요. 근데 화자가 지금 어른이란 느낌을 안 줘요. 그냥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갖고 있는 비극성과 어른들이 보여주는 어떤 금가락지에 대한 집착, 탐욕성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해서 향토성과 사실성을 높이고요. 실제 있는 얘기 같다는 거지. 다음, 상징적인 제목으로 주인공 명선이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명선이가 듣고 찌잖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그 너무 쉽겠지만 항상 시험은 여러분 이 교과서에 지문이 끝나거나 학습 활동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꼭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잠깐만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 뭐를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해? 문학은 시대의 거울이에요. 시대가 반영이 되는 거야. 지금 얘가 다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인심이 각박해지고 그리고 또 인공치하로 되면서 사람들이 피란도 많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부모를 막 눈앞에서 잃고 명선이 불쌍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도 이기적으로 자꾸 그 변하는 거야. 인심이 각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간성 상실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가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비극을 알려주는 작품.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에 사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당시 6.25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그런 많이 알려주는 좋은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작가의 창작 의도 결국은 전쟁을 비판하고
탐욕스러운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작가의 창작 의도를 여기 뒤에 안 나오나? 여기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작품을 통해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많아지고,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 여기 있다. 이게 지금 창작 의도잖아? 여기 부분이. 바로 삶을 힘겹고 황폐하게 만드는 전쟁과 그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또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또 전쟁의 참혹함도 드러내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작품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아마 뭐 서술자가 어른이 된 모습은 나오진 않았지만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나아가 회상하는 어린 시절 속에서 명선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작고 연약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들꽃 같았던 명선이를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한다. 들꽃처럼 살다 간 명선이를 나는 지금도 되게 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싶어서 선정된 제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기억 속에 들꽃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